목차는 처음 그 연구의 배경과 문제 제기, 기타 쭉 보시면은 그 슬라이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연구의 배경과 문제 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연구 배경은 우리나라 그 농업 자체가 굉장히 그 경기 면적이 흡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비롯된 이제 낮은 생산성이 좀 탑해 볼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1960년대 이후부터 그 우리나라 그 고도경제 성장하면서 이혼 현상이 생겼어요. 지금 농가 수가 계속 감소하는데, 농가 수가 감소하면은 그 경기 면적이 증가하는 것이 그 일반적 현상인데,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그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 우리를 한번 찾아왔는데, 그 우리나라 농기법 자체에 그 규정된 그 농기 소유가 굉장히 좀 엄격해요. 그런 원인이 좀 하나로 제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법 규정은 참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운동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농기법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노동법을 엄격하고, 그 헌법의 정신은 경제의 우선 원칙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은 그렇게 못한 현상이 상당히 발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하나 들었는데, 그 2021년에 그 과천 그 제3기 신도시인가? 그걸 이제 그 LH 직원들이 미리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그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농지법이 상당히 규정은 엄격한데, 실제 운영이 그렇지 못한 그런 사례가 발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생각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굉장히 원칙주의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헌법에 있는 경제유전의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강박적으로 자연론을 구성해야 된다. 선호,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적인 그 선호 구조에서 탈피해서 농업도 이제는 하나의 산업으로 접근할 시기가 되었다. 문제 제기를 좀 한번 드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196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대도시에 나왔는데, 근데 자기의 뿌리가 이제 농업인 거야. 그래서 이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강조하는 그런 시대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무슨 고향의 향수에 살다 해가지고 무슨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특징을 보면은 이 외부와의 경쟁을 굉장히 그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향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강화될수록 이 한국인의 특유의 어떤 경쟁력이 발휘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예를 들면은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우발 라운드가 이제 체결되면서 취직산업, 제3차 산업에서도 이제 시장 개방 그런 열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산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전에 있었던 스크린 커트.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상영관에서는 국산영화를 의무적으로 며칠 이상 상영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철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인들이 그런 거 철폐하면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다 앉아서 죽는다. 그래서 난리 나가지고 그때 광화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화들이 나와가지고 옛날에 전국 치고 난리 났는데, 지금 현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를 지금 숨지하고 있고, 넷플릭스에서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발 라운드 이후에 처음으로 체결한 것이 칠레와의 FTA 협정이 있는데, 그때 칠레와의 FTA 협정을 체결할 때 우리나라 포도농가 자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더구나 미국하고 FTA 협정 체결할 때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축산농가는 다 망하고 다 빠진다. 광화문 바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나오는데 광화문 가지고 아마 상당히 시가 좀 경멸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요. 제 논문 거기에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50페이지에 보시면요, 제가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나라 쇠고기, 미국에서는 쇠고기가 수입되면 망한다고 했는데,
올해 그 한우 소비량이 우리나라에 2018년에 21만 톤에서 2023년에 27만 톤으로 증가했고, 그리고 나간다고 했다는 그 과일 산업 같은 경우도 2023년에 수출액이 2003년에 16억 달러에서 2024년 작년에는 92억 달러로 급격하게 시장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경기에 취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관광관념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다. 한국은 오히려 외국과의 경쟁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오히려 더 잘생긴, 즉 경쟁력이 강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상에서 나는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저출산의 영향이 여러 분야에 미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가 바로 이 농업입니다. 가만히 저출산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런 현상 때문에 농촌이 텅텅 비는데 이게 이제 결코 나면 뭐 앞으로 누가 농사 짓겠어요? 무슨 뭐 조선들 중에 은퇴 같으신 분들 다 그냥 고향 가서 농사 지을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이제 서울 요 인근에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우리나라 인구 50%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저출산에 큰 문제 되고 있고 또 이 수도권의 그 아파트 값이 굉장히 지금 고가 인구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출산율 기피하고 이런 능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 경쟁을 강화하게 되면은 인구가 그 수도권에 분산이 되죠. 그러면 저출산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산업 구조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지제도가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 농지 소유 제도를 가지고 이제 문제점을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 소유 제도 중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그 중요한 것이 그 농지를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세상에 경제학에서 돈 많으면 다 살 수 있다고 말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농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이제 헌법에 이제 경제유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농지법이 그 정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농지법이 1994년에 제정되는데 그 예외상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많은 개를 놓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제 농지법 제6조 제2항이 경제유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6조 제2항이 그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외사항이 상당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6조 사항에서는 예외사항을 정복한 다음에 이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6조 2항 이하에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뭐냐면 경직되게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야, 이 농지 취득이 그 농사 짓는 사람 아니고는 취득할 수 없구나. 우리가 법을 자신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사기로 생각. 그러니까 내가 농사에서 농지를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되니까 이거 저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창의적 인재 또 풍부한 자본 뭐 이런 분야가 이 농업에 진출하기 어려운 이런 인식을 전반적으로 심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농사 지어봐도 돈 안 된다. 그래서 점점 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1994년에 이제 농지법 이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농지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걸 통합을 해가지고 농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이후에 그래서 이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가 이 농지 취득 요건들이 상당히 완화되었어요. 그래서 뭐 경제 이런 것 중에 농가 짓는 사람은 농지 취득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좀 요건을 완화시켜가지고 특례조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이제 특례조항을 악용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조만간 이제 농지에서 이제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특히 대도시인근 지역에서 이 부동산 투기가 엄청 이제 급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장으로 막 이렇게 농지를 사고 그래가 이제 방문사 짜고 이제 그 농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한 10배 이상 뛰고 뭐 그런 식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농지를 구입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지가 유발되고 농지 가격은 상승하고 이런 부작용이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이 농업 구조 개선과 이 초월적 농업 경쟁이 이제 제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경주를 해야 되는데 경주하기 위해서는 일반 그 토지와 달리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첨부를 해야만이 이 소유권이 정정돼야 됩니다. 근데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한번 해보면은 뭐
그렇게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아요. 서류 심사만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투기적 목적을 가지고 있냐, 그걸 전혀 파악할 필요 없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농지소유제도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사항은 농지소유 상한의 문제점인데, 그 농지법 제정 당시에는 이제 일부 그 농지에 대해서 소유 상한을 두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농업을 이제 경영하겠다, 이런 사람은 이제 소유 상한이 없고 무한대로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진짜 상당히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아까 그 특례 상황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비농업인이 이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인데, 이제 자녀가 이제 대도시 근무하니, 대도시 있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는 없죠.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 또 8년 이상 농업 경무만 하다가 연락이 사는 임용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말이나 체험 영농. 이런 경우에는 이 비농업인이 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유 상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적용되고 있어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농지를 이제 팔기가 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그 위탁을 하거나 임대하게 되면은 이런 규정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농업인에게 이제 농지 소유 상황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영농의 규모나 이제 농업경영보호처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비농업인들이 이제 이 농사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유인책이 좀 저기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서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 방안과 정책적 과제를 한번 연구해 보면요.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제 그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그 농지 임대차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갈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그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받고, 전문농업인에 의한 영농규모 확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는 지금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 농지은행 제도가 있어요. 이걸 활성화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농지은행이라는 것이 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05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농어촌공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 농지은행을 통해가지고 젊은 기농인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싶을 때는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지금 이제 현금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현물 납부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봤고. 그리고 현재는 이 농지은행이 이 농을 위주로 농지를 매입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이제 그 기농을 하고 하는 젊은 사람들은 이 특용자분들은 이 밥장물 재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뭐 쌀농사 해봤자 요새 돈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이 특용자물 같은 이제 이 밥장물 재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상황을 맞춰가지고 농자님도 이 밭의 어떤 매입 제한을 철폐하는 밭의 매입 제한이 좀 있습니다. 이걸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농지의 그 투기적 매입의 차단 방안을 위해서는 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구 단위로 필요한데, 그 농지 전용에 대한 내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 세우잖아요. 그 도시계획 세우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수도권에 있는 그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생산 목표지역이 있어요. 그거를 언제 주택적으로 바꾸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립하는 것이 이제 최하위 지구단위 계획인데,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지는 지금은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만 무슨 우리가 봤을 때 뭐 크게 앞으로 농지보다는 주택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용도 선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것이 누구나 봐도 타락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신망안보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 현재 그 농지법에도 이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농지들은 가급적이면은 그 주택지라든가 공동농지로 이제 그 용도 전환하는 것을 좀 억제하고 좀 보존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농지 취득장애 정리는 이게 이제 거의 뭐 유명무실한데, 이게 이제 정권의 그 LH 사태 때문에 조금 과화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 그 농지위원회에서 이걸 심사하고 다니는데 이걸 폐지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사태가 나타나니까 다시 또 보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까다롭게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LH 그 직원들의 그 투기사태 때문에 좀 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은 탁탁 해가지고 막 그때 바짝 빠지는 것 같다가 그 지나간 흐지부지 되는데 그런 그 조정목의식의 어떤 그런 접근방법은 좀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로 이 신효성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형식적 심사,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지 않고 서류만 심사하는데 이걸 좀 실질적 심사를 해가 전환시켜가지고 실제 농사를 짓고 나가는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농지 임대차하고 처분 임무제도, 요 문제 증거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농지 임대차만 보면요. 사실 뭐 경제 이런 원칙하면 농지 임대차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이제 농지법에서는 이것을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로 해당되는 농지는 어떤 농지냐면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농지라든가 또 상속을 통해서 물려받은 농지, 또 담보농지라는 것은 이제 이 농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 대출해줄 때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등등을 임대차할 수 있다고 정의를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니까 1960년에 그 임대차 농지물이 13.5%였는데 2017년에는 51.4%예요. 이 보다는 인구 현상 때문에 사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걸 좀 탈배가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을 거는 농사도 이제 고리화 시켜가지고 대규모 응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임대되고 있는 농지 중에서도 한 50% 이상이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불법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은 그 현재 관련해서 농지 정보를 이제 작성해서 비치하고 또 처분하고 있는데 실제 그 등록률이 70% 넘는 거 있고요. 또 이것도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실제 파악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법규정은 엄격한데 이게 제도 운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례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이게 왜 개정됐냐면은 그 LH 얘들이 이제 불법 투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뭐 방지한다고 그 사람들 조금 이제 농지법을 손을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 이용 실태를 증가시키자.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느냐면은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걸 뭐 증언해야 된다고 이제 법원 개정해 놨어요. 근데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근데 이걸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 이런 게.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이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를 통해가지고 이제 그 통계가 정보가 나올 거 아닙니까?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 통합 관리할 기구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며칠 그 한국농업초공사 내에 아까 말했던 그 농전형 제도와 더불어 이걸 통합 관리하는 농전형 관리원 조직을 두어가지고 이제 저기가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지은행 관리원은 그 임대차뿐만 아니라 이 농지에 관한 각종 권리 변동,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이라든가 이런 권리 변동을 전부 다 파악해가지고 실제적인 어떤 관리기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이 기능하는 전문 농업인이 지금 현재 그 쉽게도 농지를 구입하기 쉽지가 않아요. 또 잘 모르고. 그래서 이런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농하고자는 젊은 기농인들한테 거의 아주 쉽게, 거의 무상으로 농지를 쉽게 임차할 수 있도록 임대차를 대폭 허용하고요. 단지 이제 이런 그 임대차를 허용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농지 투기 악용되는 그런 딜레마 사이에서 그 악용을 막고 전문 기농하는 농업을 장려시키고 이런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된다 이거냐. 그리고 이 농지 처분 업무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농지를 이 농업인에게 관원을 하자는 취지로 이제 도입된 적인데 이 의무적으로 팔아라. 그러니까 당신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한테 처분해라. 그 의무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득한 농지를 이제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제 농업 경영할 때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문에 이제 이를 처분하지 않는 게 사업관리수단인데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빈농이 농지를 취득하는 예를 한 것이 상속에서 농지를 받았다든가
뭐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이제 이용한 경우 같은 경우는 농도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임대차나 사용대차 하게 되면은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농지를 수행할 수가 있다 이런.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이 한농촌공사의 위탁하여 할 때는 이제 농지은행 제도를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농지은행은 이제 젊은 주민한테 그거를 싼 값에 임대를 하든가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여기 논문에서는 이제 오늘 얘기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재건을 했어요. 최근에 2년 전에 일본 같은 경우도 농업법인 같은 경우를 대폭 확대시키고 이런 기능을 장려한 방안으로 좀 전반적으로 이 부분 정부들이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뛰어넘어가고 너무 시간이 갔으니까 처분 사유가 발생한 문제라도 이 처분 사유를 구분해가지고 시제를 나가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농지 실현 이후에 개념을 넣어서 농지 사후가 아니라 좀 옮기가는 마음으로 법이 개념됐어요. 법은 개념됐지만 반성이 안 되나? 그게 이제 의무적인데 실제적으로 좀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럼 농지 전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빨리 끝나자면 너무 우리나라는 이제 이 농지가 지속적으로 공공농이나 공익시설, 주택시설 등 농지 전용이 이제 급격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그런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수도권에서 뭐 당연히 농지 전용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농업 진흥지역 내에서 이제 이 보완한 농지 전용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농업 진흥지역 같으면은 절대 농지가 아니고 이제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전체 면적 중에 약 한 62%가 농업 진흥지역인데 이제 농지가 전용됐다는 것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농지 이제 풀린 이런 이제 지역들은 만개가 엄청나게 이제 뭐냐면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제 지방자치제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제 선심성으로 공략을 하잖아요. 그럼 얘들 이제 농지를 농지에서 이제 뭐 주거지마다 풀어주는 거야. 그럼 값을 줄까? 그런 선생 공략들 각종 이상한 개발, 실효성 넘는 개발 공략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농지라는 어디서 상가하냐면 토종 계획에 따르면 농림지역이 한 이제 대부분이고요. 또 도시지역 내에도 농지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에도 이제 생산복지지역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관리지역이 있거든요. 관리지역이 또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여기도 생산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들어가지고 이제 용도지역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세분화되면 이제 용도지역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부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경기가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데 현재 이걸 경기정비사업 해가지고 상당히 보장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을 편입시키고, 그리고 이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험용 농지는 가급적 탈용도 또 전환하는 것을 왜냐하면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보호할 것은 실제로 보호하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산업 지금 중심이 농업이 아니잖아요. 제조업이나 이제 서비스 산업이 더 발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농업을 보호하는 명분으로 농업 지역을 막 보완해드리자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 지정된 거는 선별도 확실하게 관리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 선정공약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걸 좀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말인데, 과연 내가 조금 말해서 지방자치 이제 계속 시시해야 되냐. 이런 것도 제 개인적으로 좀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뭐 중국이나 미국까지 큰 나라 아니잖아요. 따뜻한 나라에서 그냥 뭐 중앙정부에서 다 하면 되는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공적 농지의 만개가 참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지자체가 농지도 일부는 미리 매입하는데 비농업용으로 정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농지만의 홀적 관리를 위해 가지고 이제 국토계획법을 개선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랬네. 시간이. 네, 단순. 그래서, 되게 많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통합 관리해야 된다 이랬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 규제
농지 제도의 개선을 통한 농업개혁을 강화방안 공모전에 그래서 결정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원래 45까지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토론하시는 분들이 1분밖에 못하는데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 정도 내로 꼭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위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명단 말고 앉아 계신 순서대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 다음에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 끝에 계신 분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신대학교 인표가 그래도 매년 이렇게 상관회원님 이렇게 참석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뵙게 되는 기회가 돼서 참 좋다고 생각하고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이라면 주택을 위주하거나 수익하는 부동산을 좀 위주로 아무래도 연구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농지연구를 이렇게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좋았고요.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토지 전문가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농지연구를 저도 시도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돌았는데 계속 시도해보지는 않았는데 이번 이 발표를 듣고 나서 저도 농지 제도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시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 논의했다고 좀 평가하고요. 그리고 제목을 좀 봤는데 제목상으로는 농지제도 개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겠다고 싶었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농업 경쟁력보다는 농지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한 방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좀 이렇게 좀 추정하기에 필요하지 않을까. 논문 내용이 맞춘다면 농업 경쟁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경우로 이 내용상으로 충실하게 한다면 그게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42페이지 제가 편을 막 보고 싶었는데 비중이라든지 연도라든지 파기가 좀 안 되고 출처라든지 파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자료를 좀 참고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불편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논쟁의 역할 방안에 대한 내용이 중간에 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좀 초점을 좀 바뀌어서 잡히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무슨 내용에서 이해관계를 여치는 논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을 활용하자.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한테, 균형을 한다든지 어쨌든 필요한 사람한테 주자. 또 필요한 사람한테 매각하자.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다 합쳐서 논쟁의 역할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토지운영 기축제도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농지운영 같은 경우는 그 토지운영 기축제도가 농지를 제외하는 토지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농지운영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지운영제도 그 비축제도를 이 농림 비축제도 같이 활용한다면 지금 필요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물론 토지운영에서는 비축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방안을 알고 있다면 농지운영 정도가 아니라 농지 비축까지 가르치는, 물론 농지운영 비축을 가져가는 내용이긴 하지만 더 농지운영에 대한 것을 역할을 강화하고 비축을 강화하는 것을 한다면 아까 그 해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지운영의 역할을 좀 강화한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이 내용이 지금 농지 소유하고 임대차 하나 나누고 전용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 보니까 사실 방대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진짜 방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좀 제안드린다면 농지 소유 임대차를 따로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전용 문제 관련해서 별도로 보는 두 가까이 나눠서 다루면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코멘트 마치고요. 그럼 논문 관련해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이재승입니다. 농지 제도 개선에 들어간 농업 경기력 강화 방안이라고 이렇게 논문 주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구체화가 좀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농지법이 개정을 하자고 예정했던 부분이 2021년도 LH 사태 이후에서 투기적인 혐의에서 이제 농지법하고
농지 자체는 이제 경제 요정 원칙에 따라 이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투기적인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장 그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토지다 보니까 항상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너무 다뤄주셔서 좀 세부적으로 봤었는데 사실 그 취득이라는 문제에서도 이때 그 21년 때 문제가 됐던 건 무엇이냐면 농지를 단지 분산한 거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농지의 경작을 심는 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크습니다. 이게 어땠냐면 농지 2를 제곱미터당 보통 1개 정도였던 나무를 심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문제가 됐던 거는 25개 정도를 1제곱미터당 심고 내가 이제 4제곱미터당 100개 정도 나무 심어서 공산을 좀 받기 위한 그런 쪽으로 그게 사실 좀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상을 많이 받고 고등학교가 애매한 그림이라는 그 경전을 심어서 고상을 올리는 부분이었었는데 오히려 그 취득이 관련한 문제에서는 농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농지 개혁하는 것 다음에 정책가지고 보면 그 발전장께서는 농지 전원 분담에 대한 차별화를 좀 투자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농지 전원 분담에 차별화는 그 농지 지능력 안에서 농림지역이나 생산관이나 도시지역, 생산물지역 다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농지 전원을 했을 때 농지지역의 선거의 그 참여를 농지 분담에 대한 참여 주는 거 어떻겠냐라는 그런 세부적인 문제가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얘기했으면 좀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농지에 대한 그 취득 농지 처분 요구 제도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농지를 부리고 사고 그다음에 그 불법행위나 어떤 그 농지 처분 명령을 받게 되면 취득할 때와 농지 그 일반에서 농부 쪽에서 그 매입을 하려고 할 때 그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이 농지 처분에 대한 분쟁들이 좀 많은데 그런 것도 좀 다뤄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이창훈입니다. 작년 가을 학회에 저희 부산대학에서 했었는데 다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뵈니까 또 좋네요. 예,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자분께서 굉장히 그 정리를 잘 해주셔서 특별히 이렇게 할 거는 없고 다만 조금 여기서 이제 우리 독자들에게 오해를 줄 것 같은 소지가 있는 것만 한번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진흥지역과 보호구역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농지는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구분이 되죠. 크게. 그리고 진흥지역의 농지는 보호구역의 농지와 진흥구역의 농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흥지역과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큰 카테고리 안에 작은 카테고리를 말씀하시는 거라서 이제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오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랬다 했는데 사실은 작년 23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사례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5년 이내에 소유권이 바뀌는 농지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인 소유의 농지, 그 다음에 농업법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든가 좀 제촌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이제 타 지역에 주민되어 있는 그런 농지라든가 이런 또 가게 이제 하나는 따오던데요. 이렇게 5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농지는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로 처분명령을 받아서 이제 처분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처분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명 절차를 거치고 이런 경우를 제 주변에서도 많이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농취증 발급이 상당히 서류 심사를 한다 했는데 실제로 그
시골 농촌 지역들이 인구 소멸이 자꾸 계속 감소가 되니까 사실은 외지인을 유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웬만하면 농지증을 내주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투기가 예상되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굉장히 그 농지증 발급을 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세종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거기에 농지들이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이럴 때는, 농지증 발급이 안 돼서,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이런, 실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형식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효과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강대 이사입니다. 저는 이제 이 논문 읽으면서 양이 23페이지나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PPT 보면서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읽어봤는데. 근데 이제 제가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권한 가지고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농지 쪽으로 몰고 들어가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소유, 임대차, 전용요금 쪽으로 보셨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제도에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거를 이제 결론 쪽에서 어떻게 운영을 본다고 대책을 풀어내셨는데요. 실제로 논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 문제점 연구 배경은 발표해 주셨는데, 이 목적을 찾는데 목적이 크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록을 쭉 봤는데, 초록조차도 결론만 쭉 설명해야지 연구 전체에 대한 이런 요약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 초록만 봤을 때 이 논문을 예를 들어 제 다른 연구자 참조를 하고자 할 때, 초록만 보고선 이게 적당하게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체 목차 구성에 있어서도 오늘 PPT에서 보시면은 소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대차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런 식으로 책을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논문을 보시면 이 개선방안이 맨 마당에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논문을 보면서 며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거를 연구자께서 좀 고쳐주신다면 이 논문의 이해도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한대학교 한주호입니다. 앞서서 교원자분 선생님들께서 이제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논문이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아주 좋은 논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토지제도의 정합성을 이론적으로 고찰을 해보면 특히 토지시장과의 관계에서 가장 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농지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근간은 1950년도, 그러니까 6.25가 전쟁이 끝나고 시행됐던 그 농지개혁, 민주운동에서 일부 농지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승만 정부가 단행했던 농지개혁의 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경자유전이라는 원칙도 아직도 헌법에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이게 80년이 지난 그 사회가 경제가 근본적으로 바뀐 이 시점에 이 틀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은 지난 몇 년간 그 농지법이 개정되고 오히려 과거의 틀로 돌아가려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면서 현장에서 지금 많은 문제가 조축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농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좀 앞으로는 좀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이 농지제도도 토지제도 전체의 하나로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런 방향에 대한 어떤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는 그런 논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박태복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교수님 그 발표와 그 토론과 동문제 전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특히 좀 느꼈던 부분이 그 우리나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농가량 그 경기 면적은 더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그 농지법의 그 농지 소유에 대한 그 경직성을 원인에 두고 있다는 그 발표자분의 그 내용에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 지방은 뭐 출산율 감소, 뭐 인구 유입 감소, 뭐 이런 진역 소멸 위기를 이제 겪고 있음에도 그 지금 현재 그 농지법이 개정된 게 그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 내 1000제곱 미만의 농지는 그 농지적 발굴을 이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그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의 이제 전원주택은 사실 비농업인이 이제 매매가 가능한데 그 1000제곱 미만의 그 텃밭은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또 추가되는 문제가 기농기촌을 그 원하는 그 도시권 그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2022년에 이제 그 농지법 개정 시 이제 부활하는 공지관리위원회의 그 심의를 사실은 그 통과하기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복지항 그 개정을 통해서 기농기촌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본론문의 그 주제인 농지제도 개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로 그 농촌 지역인데 소멸 그리고 그 수도권의 어떤 다단 인구 집중을 완화시켜서 이제 뭐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박영덕입니다. 금호 교수님, 회장님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많은 토론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농지를 상속받아가지고 이게 1헥타 만제곱미터 초과했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비농업이는. 이 팔라고도 팔리지도 않고 세를 줄여가고 아무도 농사 지을 사람이 없더라고. 제가 완전히 시골이어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제가 50년 전만 해도 인천에 우리 헌법이 개정될 당시만 해도 소방면을 근무한 이유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면 50% 주인한테 50% 줬습니다. 농사지으면. 근데 지금 대리경제가 하는 농지법에는 10%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0%가 아니라 제가 실제 하려고 해보니까 공짜로 농사 지으려고 해도 아무도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 오히려 농지 직불금까지도 그 임차인한테 준다고 해도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가지고 있으면 또 이행방정도 지금 아까 LH 지금 광명시형 신도시 LH 지금 투기 사건 때문에 지금 이행방정이 감정가 공시지가 대별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격의 25%를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지금 사진만 가지고 있으면 이행방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게 그냥 막 싸게 하는 적이 있는데요. 그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래서 헌법도 개정돼야 되는데 헌법이 참 개정하기 쉽지는 않고요. 뭐 헌법에 예외들이 있으니까 농지법을 지금 너무 강화해놓고 그래서 지금 뭐 김해시 의회 이런 데서도 농지법 개정법 청원이 됐었는데 청원자가 원하면 안 돼가지고 전부 개정은 안 되는데 좀 농지 그래가 일단 활성화되어야 이게 경쟁력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 전문대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지역이나 이렇게 지역별로 규제가 다르고 농지 토지 취득자 범주가 되어 있고 수도권 등의 경우에는 1억이고 그 외의 지역은 6억 이상 취득하는 경우만 자본도가 되어 있는 걸 제출합니다. 그러면 농지도 이런 지역별로 규모별로 또 차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매로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자격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황에 충돌하고 있는 이유 지금 민사소통법에서는 배가 허가 결정기까지 농지 취득자격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농지 취득자격증은 농지법에서는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분이 14일 이내에 농지 취득자격증을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매를 잘못하면 이게 농지 취득자격증을 못 받으면 매수보증은 낸 것도 떼입죠. 못 돌려받죠. 한 분도. 그래서 이런 모순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매는 농지 취득자격증을 안 받아도 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매기관은 토지를 해당은 맞습니다. 근데 또 토지를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이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럴 바에는 경매도 당연히 농지취득자격증만 받아야 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만 받아야 되고요. 또 보면 지금 농가 대상 구조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뭐, 밥도 해먹으면 안 된다, 잠도 자면 안 된다, 샤워시도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도시 사람들이 농가에 가서 잠도 못 자고 바로 와야지 밥도 못 먹고 이런 현실적인,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헌법을 지금 당장 개정하기 힘드니까 농지법 규제를 좀 대폭 완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할 때 농지는 그게 실제 농사를 예를 들면 시골에 있는 집이 집터인데 된 집목은 된데 3년 동안 그 집이 무너지니까 대출을 심어놨어요. 그럼 거기에다 다시 집을 지으려고 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30% 내야 됩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은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그 전용 면적 30%를 내야 되는데 그 대에다가 집터에다가 집을 짓는데도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고 또 지목이 전다 다수원이면 무조건 농사를 짓던 농사를 안 짓던 무조건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아야 됩니다. 또 실제로 보면 지목이 되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목이 전다 다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아야 되는 이런 농지법을 좀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자분께서 상당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덕분에 시간 관리가 상당히 수월해졌습니다. 아마도 발표자이신 권홍 교수님께서 워낙 좋은 주제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발표를 해주셔서 그에 걸맞는 또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회자로서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지금까지 토론자분께서 형식, 그 다음, 발표의 내용, 그리고 쟁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또 마지막에 토론해주신 관련자분께서는 적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글을 보면서 그리고 발표를 접하면서 물론 법학자는 아니십니다만 결국에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문에서는 어떤 법제사적 요인을 비롯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법이 만들어졌고 왜 개정이 되었는지 근데 향후 어떤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항상 보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물론 헌법 개정 자체는 어렵겠지만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학자로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지금 점점 예외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원칙을 조금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그 지적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현 교수님이 아까 출처를 이야기했을 때 사실 출처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저도 빠져있네요. 좀 약간 당황스럽고. 그래서 사실 그 논문을 좀 분리해서 작성하라. 그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인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다 흡수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뭐 성도자료를 좀 고하면 좀 분리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혜성 교수님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동기처분제로도 또 서울화시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제가 전혀 모르고요. 이창호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 보라는 이제 농업진흥지역 안에 이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를 나누는 게 많은데 하보니까 제가 좀 제 변명인데 제가 이제 작년에 혼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가 도서다 보니까 알다시피 제가 뭐 석방사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고 통째로 제가 쓰다 보니까 알다시피 나이가 많고 징징하고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석방사하는 거 아니면 제가 좀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제가 혼자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제어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사하고 좀 이제 공문처리가 목소리 좀 돼서 제가 다시 당시를 끌고요. 계산됐으면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수님들의 지적해 주시면 제가 잘 반영해가지고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제 입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